상대방의 숨은 장점 봐주는 것도 좋지만 옮기기 효과가 우리나라만큼 강하게 일어나는 나라가 없습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이 간접 칭찬이나 간접적인 어떤 말에 더 많이 심금을 울리거나 의미심장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제 칭찬을 옮기지 않고 뭘 옮기느냐? 그렇죠. 대부분 이제 그 악담이나 아니면 뒷담화를 옮기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이게 아침하면 아침마당인데 이게 저녁에 하니까 저녁마당이 되기도 그렇고. 정말 역대 최다 방청객께서 자리해 주셨는데 뭐 인사도 잠깐 까먹었습니다. 일단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그 하나생명과 3프로TV가 함께하는 김경일의 지혜의 밤. 김경일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금희 아나운서가 이 맛에 아침마당 하셨구나. 갑자기 막 이렇게 박수 쳐주시니까, 네, 갑자기 기분이 확 올라오는 게, 역시 사람은 관심 받고 서로 관심 주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따뜻하게 격려해줘야 되는 그런 존재인가 봅니다. 갑자기. 복 받으실 겁니다. 자, 이 지혜의 밤은 지혜롭게 나이 들어가고 싶은 우리 모두의 소망을 담아서 이렇게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인데요. 지혜의 밤에 벌써 지금 저희가 시작한 지 9번째거든요. 그러니까 12월 2주차 들어갔는데, 참, 이제 겨울 된 거 오늘은 그렇게까지 더 뭐 추운 날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겨울 되니까 좀 느끼죠. 정말 근데 가을 빨리 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가을. 네, 이제 없어졌다라는 느낌.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국립과천과학관의 이정모 전 관장님이 과학자니까 역시 답을 이렇게 받으시더라고요. 가을이 없어진 게 아니라 가을의 시기가 변화한 거야. 라고 하면서 저에게 지난 40년 동안의 11월 동안의 평균 기온을 주차별로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거를 인터넷에서 찾은 게 아니라 태블릿에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도 참 정상은 아니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동문 선후배들끼리 얘기를 재밌게 나눴는데, 근데 확실히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 어떤 심리학자분이 100년 전에도 겨울은 빨리 오고 가을은 없어지고 있다고 느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거죠. 느끼시죠? 네네. 왜 고등학교 때 1년 잘 안 갔잖아요. 20대에도 1년은 막 좀, 근데 막 40대, 50대 가니까 그냥 1년이 막 작년 이맘때쯤 찍은 사진 보니까 엊그제 같은 그런 느낌. 네. 야, 청중 모든 분들이 이렇게 격하게 동의하는 멘트가 거의 없는데. 이제 벌써 막 캐롤 들리는 것 같고. 근데 캐롤 듣다 보면은 어렸을 때 들었던 캐롤 생각나면서 또 이제, 나 예전에 크리스마스 때는 참 낭만 있었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87년, 8년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었던데, 예전에 크리스마스는 낭만이 있었는데, 올해 1988년 크리스마스는 낭만이 없어졌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것도 우리가 또 시간 흘러가고 나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유한웅 원장님이랑 이제 후회를 줄이고, 그 다음에 지혜를, 그리고 소망을 더 많이, 행복을 많이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거. 자, 만약에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일이 힘들까요? 사람이 힘들까요? 사람이죠. 보세요. 전원다. 이게 지금 대부분 왜 삶에 대한 경험이 짧은 분들은, 아직 좀 젊은 분들이나 어린 분들은 일 힘들다고 하겠지만 결국 살아보니까 사람이 제일 힘들죠. 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도 사람이고 제일 힘든 것도 사람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저도 집에 들어가면 제일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제일 힘들고. 네, 어제도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결혼 25년 차가 됐는데 지금도 이런 질문을 하는지. 쑥 물어봐요. 오빠, 이효리가 이뻐, 내가 이뻐. 이거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또 하실 때가, 전지현이 괜찮아, 내가 괜찮아. 네. 근데 제 대답은 더 비이성적인 대답이 되더라고요. 네.
아, 이효리 씨는 뭐 말도 안 되지, 우리 박형 여사에 가면 뭐, 어디 전지현을 감히 막, 그 두 분이 들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저희 집에서는 그래도 제 아내가 그 주인공이죠. 주인공이니까, 뭐, 비너스보다 예쁘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제 딸 두 명이 뒤에서 이거 보고 있다. 아,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이제 딸들한테 그게 임마 세상이 그런 게 아니야. 제일 힘들 때도 사람 때문에 힘든 거고. 너무너무 기분 좋을 때도 사람 때문에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그 관계라고 하는 게 저희 심리학자들한테도 참 어려운 얘기인데 제작진이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제작진을 비롯한 모든 이 사람들 마찬가지로 사람 때문에 힘든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이렇게 사람 관계 속에서. 그 제가 오늘부터 이렇게 오늘 제가 이제 자체적으로 얼마 전부터 저를 경디라고 합니다. 경일 DJ. 네. 굉장히 분위기가 갑자기 안 좋아졌는데 이렇게 살면서 심리학자들의 고민들 이렇게 관계에 대한 고민, 행복에 대한 고민들을 해놓은 것들을 조금 짧게 모아서 한두 가지 정도 먼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좋은 관계를 평상시에 잘 만드는 방법에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 말씀드리는 게 상대방도 잘 모르는 상대방의 장점 찾아주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네,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군대 얘기 웬만하면 자꾸 안 하려고 하는데 네, 워낙에 이제 군대, 뭐 한국 남자들 왜 군대 갔다 오면 거의 뭐, 네, 그쵸? 네, 뭐 세계 정복 뭐 거의 준하는 네, 에피소드가 많아서 그러는데 군대에서만큼 또 사람 때문에 보람 느끼고 힘들었던 적도 많지 않아서 제가 군대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되게 무서워하던 지휘관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대령이라는 계급을 가지고 계셨는데 대령이면은 보통 4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 되는 분이고 이제 보통 이제 남자친구나 남편분께 물어보세요. 연대장님이 어떤 분이냐. 그럼 사단장님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단장님은 그냥 이제 사람이 아니고 신이기 때문에 그냥 무서우면 다 도망갈 정도지만 연대장 정도면 사람 중에 제일 무서운 분 대령인데 제가 이제 육군 중위로 연대장에 해당하시는 대령 지휘관을 모시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그분 앞에서 제가 사시나무 떨듯이 그렇게 맨날 떨고 막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있었는데 그분이 언젠가 저도 잘 모르는 장점을 한번 칭찬하신 적이 있어요. 어떻게 칭찬하셨냐면 야, 김중희 저놈 있잖아. 의외로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입을 열게 하는 재주가 있어.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이상하게 제가 앉아가지고 약간 이렇게 기죽어 있든 아니면 뭐 약간 뭐 보고를 하든 이상하게 말을 좀 많이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재주가 있는지 몰랐죠. 근데 진짜로 그분의 그 칭찬 때문에 저는 그 이후로 나는 사람들에게 말을 좀 하게 만들어 드리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말을 더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좀 더 지혜로워지는 걸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게 심리학자로서의 그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보면 그때 잡은 건데요. 그다음부터는 그분이 시키지 않아도 제가 자꾸 지휘관으로 하여금 말을 더 많이 하게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찾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 뭐 아니면 사회생활 해보다 보니까 나도 몰랐던 나의 장점을 발견해 주는 사람은 진짜 오히려 그 사람 부탁을 제가 안 들어주는 적이 없고 정말 그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 사람이 참 고마운 사람이 되는데 이게 의외의 곳에 근데 우린 대부분 이러잖아요. 그 사람 약점을 보완해 주려고. 특히 이제 왜 경력직 사원들이 그 새로 이제 이직해서 그 회사 가면은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새로 이제 왔으니까 이 회사의 약점 보완하려고. 그럼 필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단점 지적하고 그리고 이런 거 왜 부족하다고 얘기하니까 사이가 좋아지기 힘들겠죠. 그 사람도 잘 모르는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장점을 한 번씩 봐주는 건 뭐 우리가 관계를 맺어갈 때 너무 좋은 일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뭐 심리학 연구해 보니까 뭐 칭찬은 고래도 탈선시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아니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꼭 칭찬해주면 다음에 이상하게 되고 칭찬을 무서워서 못하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후배인데 칭찬해주면 기어오르는 느낌도 오고 있거나 그렇죠? 혹은 덕담해줬더니 막 이게 약간 얕잡아 보는 것 같은 언사 보이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저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칭찬해줬고 되게 좋은 덕담해줬는데
나중에 가서 이러더라고요. 김경일 교수가 나한테 아부하더라. 굉장히 기분 나쁜데 이거는 그러니까 제 칭찬의 뜻도 왜곡하고 의심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참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그래서 칭찬은 어떤 게 좋은 칭찬일까 봤더니 아까 그 연대장님이 또 답을 주시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단장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저희가 했던 부대에서는 그 단장님이 자기 밑에 있는 대대장과 중대장이 있는데 대대장과 중대장이 있으면 연대장님, 대대장님, 중대장님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대대장님이 가운데 있는 대대장님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대대에 내려갔는데 그 대대의 지휘관의 대대장은 자리를 비웠고 그 밑에 있는 중대장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대장은 대위니까 대령이 와서 놀랐죠. 막 이렇게 좀 어려했는데 그 연대장님이 대대장 없을 때 그 더 부하인 중대장을 칭찬하는데 이렇게 하더라니까요. 보통은 김중대장 잘했어. 박대위 너 멋있어. 이렇게 칭찬하시는데 요러면 우리나라에서 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러면 이제 대대장님이 볼일 보고 돌아왔는데 그 중대장이 연대장님 다녀가셨습니다. 그래? 뭐라 그러셨어? 당연히 궁금하겠죠. 근데 뭐라 그러셨어요? 했더니 네, 저 칭찬하고 가셨습니다. 예, 벌써 분위기가 조금 꼬인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러면 이 대대장님이 묘한 느낌이 드는 게 그래? 내 부하인 김대위를 칭찬하고 가셨다고?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그쵸? 그리고 이놈은 어떤 그 가문이설을 했길래 연대장님이 이렇게 혹하고 얘를 칭찬하고 가셨지? 그러니까 연대장님한테는 섭섭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중대장 보면 약간 괘씸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꼬여가는 거죠. 근데 그 연대장님이 진짜 재밌는 분인 게 칭찬을 이렇게 하고 갔어요. 대대장 없죠? 중대장만 있는데 야 김대위 네? 니네 대대장 눈 참 좋다. 그럼 이제 중대장이 뭔 말씀이신지 헷갈리니까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연대장님? 아니, 네 대대장이, 네 상관이, 너, 김대위, 너 굉장히 부대지휘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훌륭히 하는데, 굉장히 성실한데, 너 칭찬을 자주 하더라고, 이 녀석아. 근데 내가 오늘 보니까 딱, 대대장이 딱 눈이 좋네. 니네 대대장 시력 2.0이다, 이 자식아. 하고 가더라고요. 예. 네. 그랬더니, 이제 중대장이 대대장이 다시 복귀해서 자기 사무실에 왔죠. 그 연대장님은 이미 떠나갔고 이제 자기 복귀하셨고 중대장이 와서 이제 대대장님한테 연대장님 다녀가셨습니다. 그래? 뭐라 그러셨냐? 대대장님 시력 2.0이시랍니다. 뭔 말이야, 임마. 자세히 얘기해봐. 아니 부하 활동이나 지휘 능력 이런 거 잘 보시는데 평상시에 굉장히 잘한다고 칭찬 많이 하셨다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정확하다고 대대장님 눈 좋다고 하고 가셨습니다. 느낌이 확 다르죠. 네. 그 대대장님은 이제 평가하고 가신 연대장님한테는 고맙고 그리고 이 중대장은 이쁘고. 네네. 이게 특히 우리나라 문화에서 이런 게 되게 잘 일어나는 건데요. 이런 걸 간접 칭찬이라고 하죠. 누구 눈을 빌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A라는 친구한테 야, 넌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것도 좋겠지만 야, 넌 이런 게 참 대단한 것 같아 라고 하면 얘가 저한테도 의심할 수 있죠. 얘가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있나? 이놈이 혹시 가문이설인가? 혹시라도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죠. 근데 제가 오히려 다른 친구 입을 빌어서 그 친구가 그러는데 네가 이런 장점이 있다 그러는데 오늘 딱 보니까 그거네. 야, 걔가 판단 능력이 좋은 것 같다, 이 자식아. 이런 식으로 하면 제 칭찬의 정당성도 확인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일타이피죠. 일타이피죠. 그리고 그 얘기를 전달받은 그 자리에 없는 친구도 저한테 고마움을 느끼거나 아니면 아무래도 우호적인 느낌을 가지기 쉽죠. 그러니까 이게 칭찬 옮기기 효과거든요. 상대방의 숨은 장점 봐주는 것도 좋지만 칭찬 옮기기 효과가 우리나라만큼 강하게 일어나는 나라가 없습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이 간접 칭찬이나 간접적인 어떤 말에 더 많이 심금을 울리거나 의미심장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제 칭찬을 옮기지 않고 뭘 옮기느냐?
그렇죠. 대부분 이제 그 악담이나 아니면 뒷담화를 옮기죠. 네네. 근데 참 그거 느끼지 않으세요? 야, 경일아, 걔가 그러는데 너한테 이런 안 좋은 점이 있대. 그러면 걔예요, 걔가 아니라 요 말 옮기는 녀석이 사실은 그 생각에 동의를 했다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걔도 싫어지시죠. 옮겨주는 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걸 머리로 알면서 실천을 정반대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뭐 2024년에는 뭐 새로운 해에는 그 사람의 숨은 장점 하나씩 봐주기. 그리고 누가 누구를 칭찬한다 그러면 꼭 기억해놓고 가서 옮겨주기. 예. 이런 거는 아무리 입방정 맞게 옮겨도 절대로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위한 훨씬 더 좋은 관계 구축의 메커니즘이 되거든요. 한국 사회는 정말 그런 일들이 참 재밌게 벌어지는 그런 사회라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가 너무 말씀을 지금 많이 드리면 안 되니까 이제 요쯤에서 이제 새로운 게스트, 오늘의 게스트를 한번 본격적으로 이제 관계 회복법을 말씀해 주실 그런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게스트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네. 김태훈 교수님, 나오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그 김태훈 교수님은 이제 경남대학교 그 심리학과에 계시고요. 저하고는 사피엔스 스튜디오에서 많이 호흡을 맞추셨고. 네. 사실은 이제 라이브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죠. 약간? 아니, 뭐 그 겸손까지 또, 그 인지심리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고 계시고요. 특히 미묘한 관계, 그 다음에 아주 미묘한 모든 것들에 대한 심리학, 인지심리학자라고 저는 늘 소개를 드리는데요. 자, 오늘 주제에 꼭 맞는 유의미한 얘기를 또 전해주실 거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늘 사연을 한 번씩 봤거든요. 네. 사연을 하나씩 봤는데 오늘 선정되신 사연이 있습니다. 네, 우리로 하여금 정말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연을 보내주신 분인데요. 이게 또 읽어주셔야 돼요. 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목소리를 좀 가다듬고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에 다니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제게 있어 2023년은 정말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기쁨도 있었지만 슬픈 일도 참 많았네요. 그 중에서도 요즘 아빠와의 관계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요즘 대화하다 보면 큰일이 아닌데도 자꾸 언성이 높아지시고 본인 뜻대로 안 되시면 고집을 피웁니다.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이 좋은 부녀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전화하기 두려울 정도로 화를 많이 내셔요. 아빠 생각에 핸드폰 들었다가 또 화내실 걸 떠올리면서 핸드폰을 내려놓은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이제 전화가 울리면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2024년에는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살아계실 동안 잘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야, 네. 이게 아버지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이제 노년에 들어가는 그 초입에서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걸로 이제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보거든요. 근데 20대로 바꿨으면 완전 저희 집 딸인 줄 알고 제가 지금. 근데 그 친구는 사실 저희 시원치원이는 뭐 그런 거에 관심은 없고, 제가 오히려 지금 사춘기가 아직도 안 끝났나. 네. 그 부부 관계가 안 좋아지면 왜 그 무엇보다도 힘든가. 제가 한번 얘기를 하다가 동료 심리학자 하나가 정말 이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좋았던 기억이 많았기 때문에 더 힘들다고. 이 관계가 부부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사실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나쁜 관계나 안 좋은 관계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왜 힘든가 봤더니 예전에 너무 좋았던 기억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더욱 힘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겠죠. 예전에 또 부모 자식 관계 또 얼마나 또 어렸을 때부터 좋은 기억이 또 많으셨겠어요. 그렇죠. 네. 아버지랑 좋은 기억 많으셨을 텐데 일단 이러면 굉장히 상심하실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요? 네. 일단 조바심을 안 내셨으면 좋겠고요. 조바심? 네. 가만히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버지랑 이렇게 됐는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버지가 참 외롭거든요. 특히 딸 가진 아버지가 정말 외롭어요. 아니 왜냐면 제가 지금 약간 웃으면서도 진짜 기분이 좀 뭐라 그럴까? 왜냐면 아들이 둘이에요.
네, 김태형 교수님. 저는 딸이 둘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하도 네, 딸 가진 아빠가 얼마나 좋은지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또 예, 공개적인 장소에서 또 그렇죠. 재밌는 또 도발을 하시네. 정말. 네, 아니, 어쨌든 근데, 네, 좋아요. 네, 네, 해보세요. 네. 네.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 사연을 보내신 분 40대 여성이라고 하셨는데 이 연령대는 아버지와의 그 경험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그 부모 세대의 아버지는 너무 바빠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낸 기억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만나는 사람이 줄어들고 그리고 외로워지고 소외감 느끼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나랑 제일 가깝다고 생각하는 가족들도 나한테 잘 안 대해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딸 가진 아버지가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들은 또 남자끼리라서 통하는 게 있고 또 엄마는 딸이랑 통하는 게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정말 누구랑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많이 외로우신가요? 아니 뭐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학병원에 갔는데 60대에도 출산하시는 분들이 요즘 언론에 잘 나오진 않지만 우리나라 기록이 또 얼마 전에 깨졌거든요. 깨졌는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40대 후반까지가 출산이고 50대 초반만 돼도 뭐 신문에 날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과학 기술은 60대 초반에도 지금 출산이 가능하고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초중반까지도. 네. 내가 근데 이런 일을 왜 하고 있지? 근데 그건 분명히 느끼는 게요. 저도 딸 가진 부모로서 막 첫째, 둘째 딸을 키울 때 진짜 왜 있잖아요. 막 너무너무 좋고 딸바보 같은 그런 아빠로 살았지만 딸들이 가장 또 필요했던 10대 시기에는 초등학교나 또 10대 들어갈 때는 의외로 제가 제일 바쁜 시기였죠. 바쁜 시기였고 지금도 뭐 정신없이 지내고 있지만 그래서 딸들의 언어를 제가 못 맞추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엄마는 딸들과 언어를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밌게 해주는 게 제일 어색해지고 네. 그 다음에 덕담할 때가 제일 아이들이 오히려 불안해하거나 뭐 이런 아주 정반대의 느낌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게 네. 그래서 아버지들이 가끔 분위기 좋게 하려고 재밌는 말씀 하시다가 오히려 분위기가 완전히 알았어.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가 한번 얘기했는데 굳이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진짜. 잠깐만 내가 마음의 지혜의 밤인데 내가 지금 역정의 밤을 내고 있네 진짜. 아니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럴 때 아버지들이 아무도 내 얘기 안 들어준다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거든요. 그게 아버지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말씀들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존감을 높여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는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도 이 사연 먼저 보고 좀 고민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저도 아들이고 저는 아들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일 잘할 것 같은 사람을 찾다가 제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네.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냥 무뚝뚝한 사람이었대요. 그냥 항상 바쁘시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사업 때문에 해외에 가셨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야 이거 국제전화에 빨리 끊어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 세대 아버지는 그러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래도 끊지 않고 아빠 떨어져 보니까 아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 이렇게 한마디 전했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걸 보면 아버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잠깐만. 근데 일단 저 댓글에 김태훈 교수님 멋지세요. 김태훈남이세요. 저분들 누구세요 도대체? 아니 뭐 이런 네. 식으로 게시판에서 네. 이렇게 사적으로 동원되신 분들이 농담입니다. 네, 아니 네. 갑자기 갑자기 유난히 훈남 얘기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근데 기분은 좋습니다. 나도 김경일이 아니라 김경훈이라고 그럴 걸. 그 얘기하신 거죠. 왜 심리학에서 고맙다고 말한 사람이 더 잘 견딘다. 네,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말을 우리는 듣고 싶어 하지만 오히려 말한 사람이 더
고통을 잘 견딘다는 거는 그 정말 많이 연구가 된 건데 아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 아내한테 예전에 고마워라고 억지로라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오히려 더 그날 하루에 힘든 일을 잘 견디더라고요.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 아빠로서의 가치를 옆에서 다른 분이 알게 해주는 살짝 한마디를 해주는 것도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전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장모님이 너희들의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땀 흘리면서 너희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다는 걸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한두 마디 해주셨는데 알죠. 머리로 우리 다 알잖아요. 아는데 그런 거를 의외의 사람이 한번 일깨워 주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갑자기 너무 감사하잖아요. 야, 이게 장모님이 보통 분이 아니더라고. 제가 한 10배를 더 하더라고. 너희들의 외할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이고, 사실은 무뚝뚝하신 분 같지만 얼마나 속정이 많으신 분인지 아니. 내가 당한 거구나. 네. 그래도 그렇게 옆에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건 정말 고마운 일이죠. 네. 그러니까요. 집에 가서 꼭 말씀하십시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방금 전에 그거는 이제 우리 자녀된 입장에서, 자식된 입장에서 얘기고, 반대로 그렇다면 아버지 입장에서 이렇게 그렇죠. 좀, 네네. 그 국제전화니까 빨리 끊으라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단절이 됐구나. 또 이게 좀 회복이 필요하겠구나. 이거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아버지들은 자식들과 그 당시의 아버지들은 자식들과 소소한 경험을 하셨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내 자식이지만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착각하죠. 나보다 내 자식을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근데 이거는 같이 그런 일상의 경험들을 함께 나누지 못하면 순간순간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 알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으셨다면 내가 잘 모를 수 있다는 것부터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하나씩 경험을 쌓아 나가시면 돼요. 그 과정에서 고맙다는 말도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이거 어머니들한테 고맙다는 말 하라고 말씀드리면 되게 잘하시는데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면 진짜 못하시거든요. 진짜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네. 아니 나는 일단은 출생부터 고맙다는 얘기 이제 해요. 네. 그러니까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다. 그거 그렇죠. 언제 갑자기 생각이 났냐면, 그러니까 뭘 조건으로 우리는 항상 고맙다라고 하잖아요. 뭐 생일 선물 사줘서 고마워. 뭐 건강하게 뭐 심지어는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되게 그 무조건적인 칭찬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그것도 건강하게 자랐으니까 뭐 그렇죠. 건강하지 않으면 아닐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일본의 그 히키코모리 있잖아요. 히키코모리가 이제 일본의 은둔형 집 밖에 안 나가는 그런 젊은이들. 그 친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정말 슬픈 얘기더라고요.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네, 이 얘기를 그 일본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역할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이었는지. 근데 그때 제가 멍하고 한 20-30초 동안 일본 젊은이들의 그 가슴 아픈 사연, 유서에 거의 예외 없이 쓰여 있는, 태어나서 죄송합니다라는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저희 말 안 듣는 둘째 딸을, 그날은 말 안 들어서 평상시에는 그래도 말 좀 듣지만, 근데 그 둘째 딸 딱 보는데 얘가 태어나준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태어나서 고맙다고, 세상에 나와줘서 고맙다고 이런 얘기들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처음에는 근데 이제 이게 좀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 말을 제가 하기 시작하니까 얘가 슬슬 기다리더라고. 그럼요. 이 말 안 하나 오늘은. 네.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처음에 되게 어색해하세요. 네. 하면 되는데. 하면 돼요. 네, 하면 되는데. 처음에 어렵지 금방 됩니다. 잘하셨어요. 잠깐만요. 네네. 아니 뭐 잠깐만 이렇게까지 평가를 받다니 뭐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은데. 그리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부모들이 자식을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40대 때 살아왔던 삶을 지금 자식들도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때 40대와 지금 40대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를 빨리 그냥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야 내가 다 알아 이런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난 안 해요. 전 안 해요 진짜. 예.
근데 정말 많이 하죠. 특히 저희 세대, 저보다 한 10년 정도 선배 세대까지가 그게 되게 심한 것 같아요. 사실 왜 그러냐 봤더니 그것도 있잖아요. 저희 세대만 해도 부모님이 안 다녔던 대학을 대부분 다녔고, 그래서 저희 세대만 해도 부모님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지금의 5, 60대가 많이 들었던 얘기는 부모님한테 내가 뭘 알겠니? 네가 알아서 잘 하려무나.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그냥 대학이라는 것만 놓고 봐도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대학 혹은 대학에 준하는 그런 고등교육을 다 받은 분들이 돼버리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사회생활도 한참 우리나라가 경기 좋을 때, 예, 고속 선장할 때, 그렇죠. 네. 그래서 하면 된다. 예. 분명히 해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게, 예전보다 지금이 오히려 그런 얘기하기가 훨씬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 세대보다 네. 가난한 유일한 첫 세대, 뭐 유일한 세대 첫 세대가 등장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 네, 게 네, 네. 그 공부든 일이든 사회생활이든, 뭐 심지어는 중학교만 나온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중학교 졸업하고 얘는 할 때마다 사업이 되는 거야. 열심히 하니까. 그 예전에 그런 일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식을 보니까 세상에 해서 안 되는 일은 절대로 없다. 그 친구는 그 친구의 자녀는 그래서 해병대만 봐도 싫다고 자기는. 해병대 분들이 하면 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싫은 말이 그거다. 그 친구는 해병대도 아니고 군 면제인데 이렇게 해병대 말을 그냥 지가 마음대로 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 말을 요즘은 진짜 싫어하죠. 싫죠.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게 없다. 이 말은 진짜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네. 그게 무기력한 세대라서가 아니라 세상이 오히려 더 만만해지지 않고 더 사실 하면 다 되는 게 오히려 만만한 세상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네. 훨씬 더 치열하죠 지금. 네네 네. 지금 네네. 자 그렇다면 사실 근데 이 얘기는 저와 김태원 교수님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또 해당이 되는 그런 얘기가 될 텐데요. 콕 집어서 그 30대 후반은 또 다르지 않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데 이게 30대 후반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만 30대 후반이시면 이것도 몇 년생이시라는 걸 추정하는 것만으로도 좀 너무 진부한 스타일인가? 그냥 80년대 중반에 태어나신 분들이 네, 그 정도 후반인가요? 네. 근데 전 벌써 80년대 후반에 태어나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분들의 청소년기 때 있었던 IMF. 난 IMF가 네. 자꾸 떠올라서. 그러니까 30대 후반이신 분들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IMF 구제금융이 한 25년 전이잖아요. 그럼 10대 때 부모님들이 무너지는 걸 본 세대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네. 아주 뭐 어렸을 때라는 건 그냥 철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가장 예민한 시기에 부모님이 정말 무너지는 정신적으로도 그렇죠. 무너지는 네.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때 사춘기인 시기가 겹쳐지면서 이분들이 정말 세상에 힘들었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마치 본인이 모든 걸 다 이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한 세대이기도 해요. 왜냐면 부모님 무너지고 우리 집 전체가 막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나라도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 많이 하셨던 세대거든요. 예전에 고 연령대 지금 30대 후반인 분들이 10년 전에 20대 후반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10년 전에는 제가 교수 생활 시작한 지 한 6, 7년 정도 됐을 때죠. 진짜 별뜻 없이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저희 과는 아니고 다른 교수님 한 분이 20대 후반 대학원생한테 약간 좀 더 꿈을 크게 가지라는 말을 덕담으로 시작했는데 그 덕담이 잘못 나가는 바람에 너는 왜 애가 그렇게 현실적이니? 꿈을 크게 안 가지고. 근데 거기서 그 20대 후반 대학원생의 거의 15년짜리 한이 터지더라고요. 왁 하고 울면서 자기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얼마나 현실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세상 내가 하면 된다는 세상이 끝났다라는 걸 자기가 느끼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늘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학교를 갈 때도 그다음에 어딜 지원할 때도 뭘 할 때도 항상 이게 돈이 될까? 네. 우리 아버지가 혹은 내 어머니가 버티실 수 있을 것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후악 하고 올라왔는데
제가 그때 한번 저는 그 말을 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 자리에는 모든 70년대 60년대 태어났던 교수들이 되게 미안해하고 반성을 했던 기억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겠죠. 이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또 부러운 눈빛으로 보실 수가 있는 게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신 분들. 그렇죠. 네, 네. 아버지 돌아가신 분들. 저도 얼마 전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친구 한 녀석이 저한테 오랜만에 전화를 했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야, 6개월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아버지가 생각나? 네. 그래서 제가 심리적 애도 아직 안 끝났다고. 너 근데 평생 기억날 거라고. 자꾸 놓으려고 하지 말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애도를 충분히 하지 않아요. 그냥 흔히 위로한다고 하시면서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충분히 슬퍼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 그게 소위 한으로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슬퍼할 시간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 사람 연구를 보면 왜 그 영남대학교 서정환 교수가 그 얘기 연구 많이 하잖아요. 90대의 할아버지 할머니도 자기 부모님 생각하는 문화라고. 그러니까 심리적 애도가 어찌 보면 충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그 부모님을 마음에 드는, 심지어 대면하고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부모님조차도 문득문득 중년이 들어가면서 기억나는. 저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얼마 전에도 고등학교 선배 한 분이 15년도 더 전에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 제가 알거든요. 별로 이렇게 대면했어요. 사이가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았고, 그렇다고 막 의절한 정도는 아닌데, 근데 그 정도의 관계인데, 자꾸 한 2, 3년 전부터 자꾸 생각난다고. 나 갱년기 아니냐고. 그래서 근데 그것도 심지어 애도 가장 안 끝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냥 살면 되는 거지. 근데 아닌 거였던 거예요. 절대 아니죠. 네. 네. 저는 연구를 좀 더 넓혀서 생각해 보면 성인기에 안 좋아지고 청소년기 후보 이때 안 좋아지는 거지. 아주 학대받은 그런 경우가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안고 살았거든요. 특히 한국은 왜 아이발이 땅에 닿지 않는 신기한 나라라고 왜 그 예전에 독일의 노르베르트 베보신 분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 많이 안아주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허리가 되게 아픕니다. 네, 왜냐하면 김태훈 교수님은 40대 후반에 둘째가 태어나가지고, 네, 그렇죠? 둘째가 2돌 조금 지났습니다. 네. 나 정말 내년에 50이시죠? 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그 얘기는 걔가 재수하면은 7순으로 간다는 거야, 아빠가. 네. 삼수하면 7순 되나? 잘 계산이 안 되는데요. 근데 그렇게 안 와요. 예. 근데 그렇게 하러 지금 맨날 그 학회 와가지고 아이고 하고 있어요. 예. 아무리 왜 그 튼튼해도 사람이 50 정도 되면은 그렇게 그때 또 좀 잘 먹어 애가. 제가 아들이 둘이어가지고요. 네. 둘을 동시에 안아야 됩니다. 아니 진짜로 제가 옆에서 봤는데 이 집 첫째가 2살인가 3살 때 한번 저희 집 딸 저는 지금 첫째는 20대고요. 네. 둘째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부럽습니다. 네. 저희 딸 둘이 먹는 것보다 많이 먹더라고요. 네. 하면서 먹는데, 네. 근데 얼마나 발육 상태가 좋을지. 네. 근데 왜 이렇게 안 나야 된다 싶지 않죠. 근데 우리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부모님은 좀 특별해요. 그러니까 항상 터치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70이 돼도 80이 돼도 야, 너 나가서 차 조심해라. 밥은 먹고 다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이 저는 신호등 잘 보라고. 네. 저도 지금 들어요. 네. 네. 눈 내리는 날, 그리고 비 많이 오는 날, 꼭 전화하시고.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일본에 출장을 갔는데 대만에 태풍이 들어치는 걸 일본에 있을지도 거기다 이 자식아 이러면서 전화하시는 경우도 있죠. 네. 자, 지금 우리 채팅창에도 그래서 정말 아빠와의, 특히 오늘은 이제 엄마보다는 좀 아빠 얘기를 그렇죠. 좀 더 많이 이제 주제로 주셨기 때문에 아빠 이야기 참 많이 해주시네요. 참 좋습니다. 저는 아빠 입장에서. 그래도 엄마 얘기는 좀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빠 얘기는 좀 할 때가 많지 않아서 저에게도 또 미래고요. 앞으로도 계속 미래에 사서. 특히 이제 돌아가셨는데 사랑한다는 말 많이 못 하셨다고 채팅창에 남겨주신 분 계시는데 진짜 아쉽거든요. 생각 많이 나고. 그래서
지금 생각날 때 오늘 당장 전화하셔가지고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거 꼭 추천드려요. 그게 더 하는 게 더 이게 뭐냐면 자기 자녀 그렇게 안아주면서 자기 부모는 안아주지 않거든요. 잘 많이 안아주시라고, 많이 만져주시라고. 네. 그 심지어 항암 효과 있다는 연구도 나오거든요. 자식이 부모를 만질 때 부모의 종양이 악성화되는 속도를 더디게 만들거나 심지어 그러니까 이게 면역력 자체를 올리는 그런 힘이 피부와 피부가 닿는 데가 있는데 저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방송에서 그랬거든요. 유럽 여행 보내드리는 것보다 부모님 만져드리는 게 더 나은 거라고. 자꾸 많이 만져드리고 주물러드리라고. 근데 보시더니 아버지가 전화하셔가지고 자 이거 써도 되는 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나중에 안 되면 뭐 삐 해주시겠지. 저희 아버지 원문 그대로 인용해야 되니까 하지 말고 유럽 여행 티켓을 끊어라 이게 어디서 그런 말로 퉁치려고 그러냐고. 아니 생전 안 보시던 분이 그런 걸 그 자리에서 또 보셨대. 유럽 여행 티켓도 끊어드리고 그리고 안아주시면 되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많아요. 지금 많은데 지금 말이야. 네. 근데 안아주시는 거 되게 어색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처음에 하면 부모님들이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경일 교수님이 이렇게 하는 게 항암 효과도 있다라고 했다고 말씀하시고 하면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괜찮았나요? 네. 우리 관계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그런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들고 있는데 오늘 유난히 채팅창 보면서 눈물 난다는 분이 많이 계셔가지고 네 그렇죠. 네 특히 그런데 그렇게 지금 우리를 눈물 나게 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끼리 제일 상처되는 말은 많이 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건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이라서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잘 몰라요. 누구랑 제일 시간을 많이 보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의외로 가족이랑 보낸 시간이 많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대하셔야 되는데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대화가 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듣기 싫은 조언을 막 하시게 됩니다. 조언. 네. 이러면 이거는 뭐 점점 악순환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좋은 의도로 조언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듣는 분들은 또 맨날 저렇게 하네. 그런 반응이 나오는 순간 이건 무조건 악순환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소소한 경험들을 먼저 쌓아가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면 순간순간마다 우리 가족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파악하실 수 있거든요. 그게 기반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굳이 조언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진짜 눈빛으로 통할 수도 있어요. 그 단계를 먼저 거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걸 다 종합해서 제가 한번 어떤 사회복지사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이후로 이런 사례를 제가 귀를 열어놓고 있으니까 많이 들려요. 왜 어렸을 때 제가 부모님한테 저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말 많이 듣고 자란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한테 상처가 1도 없었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부모님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섭섭했던 얘기, 좀 많이 기억에 남을 정도 섭섭했던 얘기가 오늘 관계 얘기잖아요. 네네. 제 관계를 무시하셨을 때. 그런 놈 왜 만나냐. 그러니까 네 친구들 너는 왜 그런 친구밖에 없냐. 이런 뉘앙스로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속상하죠. 그래서 한국 부모님들이 그래서 많이 빠지시는 그 함정이 뭐냐면 내가 어른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친구가 괜찮으니까 내 자식은 이 친구랑 사귀었으면 좋겠다. 이 친구는 성에 안 찬다. 뭐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제가 이제 그래서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가끔 소재로 나옵니다. 나 친구가 놀러 가줘서 괜히 따라갔어 했더니 근데 사실 주동자는 당신 자식이다. 그런 얘기 이제 많이 이제 개그 프로그램에 소재로 나오는데 역으로 그래서 나이 든 부모님이 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정말 속상해하는 건 오히려 자식이 이제 내 관계를 비우죠. 그렇죠. 네. 아버지 그런 할머니 왜 만나요? 특히 혼자 사시는. 엄마 그런 할아버지 만나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히려 역으로 이제 또 정말 무시받는 느낌 그리고 상처되는 느낌. 심지어 그래서 왜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서는
사기당한 것보다 더 괴로운 건 내 자녀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관계를 내가 그런 에 속았다라고 자식한테 비난받을까가 더 두려워서 극단적 선택하시는 그런 분들의 경우도 나오거든요. 그놈들이 나쁜 놈이지. 그렇죠. 그놈들이. 근데 사실 그 부모님이 말씀하시든 부모님에게 말씀하시든 간에 결국은 그 관계에서 무언가 좀 좋은 걸 얻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요, 부모님들이 대부분 아이들한테 말씀하실 때 얘가 여기서 뭘 얻을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근데 관계라는 게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꼭 이득이 돼야 관계를 맺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들도 사실은 맺고 있는 많은 관계 속에서 나는 얘랑 무슨 이득이 있어서 만나고 얘는 무슨 이득이 있어서 만나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잖아요. 좀 그러신 편 아니에요? 근데? 제가요. 갑자기 당황스럽네요. 지난번에 왜 그 커피 마실 때 그러시더라고. 얘는 좀 이런 문제가 있고 얘는 좀 이런 그런 게 있고. 오늘 내가 아까 간접 칭찬이 얼마나 좋은 걸 얘기하셨는데. 제가 생각보다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관계라는 걸 속 시원해. 그냥 자식들도 그냥 그런 관계들을 맺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얘한테 뭘 얻어야만 좋은 관계는 아니거든요. 네. 마무리가 잘 안 되네요. 아니 저는 한 분께서 지금 저희 집은 아직 길을 걸을 때 엄마 아빠와 손잡고 다녀서 일단 손을 더 자주 잡아보겠다. 굉장히 좋습니다. 부럽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와 손을 잡고 다닌다는 거죠, 자녀분들이. 그렇죠. 그거 너무 좋지. 네. 왜 저는 그러니까 노부부가 서로 손잡고 다니시는 것도 보기 좋지만 그 자녀분들이 이제 중년인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중년 초입에 들어간 그런 자녀분들이 노년의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뭐 약간 청년에 해당하는 그 자녀가 이제 중년에 들어가는 부모님 해당하는 부모랑 손잡고 자는 것도 보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근데 팔짱은 좀 그렇더라. 그러니까 아들이랑 엄마가 팔짱 끼고 다니는 거는 약간 좀 고정관념을 버리시죠. 네. 괜찮습니다. 그것도. 아니, 그러니까 왠지 그 제 딸이 저런 집에 시집 가면 좀 힘들 것 같다는 느낌, 막 이런 게 들 때도 있어서. 그런 걸 또 여자분들은 또 싫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팔짱 낄 수도 있지 뭐. 그리고 화를 내고. 아니 근데 손잡고 혹은 팔짱 끼고 다니시는 거 사진으로 보면 정말 아름답다고 얘기하시고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할 때만 어색해하세요. 되게 좋은 관계. 난 잡고 싶다니까 우리 딸이랑 너무 잡고 싶다니까. 그리고 최근에도 잡았어. 근데 애가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내가 놔줬지.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 막. 일단 이게 맥박이 달라져 애가.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래서 요 모든 걸 연구를 찾아보고 해결할 수는 없는데 이성인 부모 있잖아요. 동성이 아닌 이성인 부모가 소위 말해서 특정한 어떤 몇 년의 기간 동안 참으로 어색하고 참으로 불편한 시기는 다 존재하더라고요. 그게 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거나 아니면 원만하지 않을 수가 있더라고요. 오죽하면 내가 찾아봤다니까. 너무 딸들이 이제 아빠가 있으면 전부 다 들어가길래. 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버이날은 또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쫙 감동해서 더 기분 나빠 그러니까. 야 너희들도 힘들겠다 이렇게 아빠가 수시로 섭섭해해서. 근데 섭섭해할 땐 섭섭하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 김규열 교수님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딸들아 섭섭하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래야 이렇게 들어가게 하죠. 이렇게 들어가게. 이렇게 섭섭해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약간 장난스럽게. 그렇죠. 섭섭해. 이렇게. 경험은 유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매번 경험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 경험을 정말 너무나도 빈번하게 매 세대에 하면 유전될 수 있겠죠. 그 정도면. 근데 그게 아닌 경험들은 유전되지 않으니까 자꾸 경험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그걸 역설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가 지금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또 이제 필요할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사실 중요한 건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드리거든요. 이거 사실 인지심리학자들이 많이 하는 농담이잖아요. 결혼 10년 차, 20년 차, 30년 차가 됐는데 아직도 내 배우자를 보면 막 두근거리고 흥분하고 설렌다. 이거 이제 심장질환이 있는 거다. 그렇죠. 이런 거 많이 전문의 상담 꼭 받으셔야 된다. 바로 확인해 많이 보셔야 하죠.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분명히 이제 그래서 근데 또 이런 분들 있죠. 저 전우회로 산다, 뭐 의리로 산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심리학적으로는 애정이 애착으로 잘 전이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부분의 부부가 20년, 30년 차 들어가면서 그렇게까지 막 애처럼 그러니까 막 두근거리고 설레고 흥분하는 거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재난의 현장에 가 있으면 막 걱정되고 막 다칠까봐 막 심지어는 막 세상 떠날까봐 두려운 건 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정이 애착으로 잘 전이된 거거든요. 애착이 뭐냐면 같이 공존하고 싶은 마음. 내가 살아있는 세상에 당신도 살아있으세요. 네. 설레이거나 두근거리는 건 사실 애정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까지 긴 유효기간을 가진 감정은 아닌데 분명한 건 나 외에도 분명히 이 세상에 살아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존재를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가족을 잃었을 때 가장 큰 슬픔을 느끼잖아요. 네. 아무리 지금 대면대면한 가족이라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가족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존재라고 너무 고집스럽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연구해보면 가족은 애착에 기반해서 휴식, 공감, 위로, 정서적 지지, 안전함, 편안함 주는 관계지 이게 기쁘고 즐거운 종류의 행복을 주는 관계는 라는 거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애정에 관련된 얘기고요. 애착은 그거가 좀 다른 거죠. 아셨죠? 이제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신나지 않은 이유를 아셨죠? 네네네. 집에 들어가면 이제 안심되고 졸린 게 정상인 거죠. 예. 그 집에 들어가는데 매번 들어갈 때마다 신나고 좋으면 그런 건 이제 불륜이다. 네, 저희가 심리학자들끼리 많이 하는 농담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가족이 있으니까 난 무조건 행복해질 수 있어. 이거는 원망 쌓기가 오히려 더 좋은 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제가 김 교수님이랑 저도 김 교수네요. 네. 네. 김태훈 교수님이랑 저랑 왜 참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분야가 이그노벨상이잖아요. 그렇죠. 이그노벨상. 이그노벨상 뭔지 잠깐 그래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그노벨상 잘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노벨상들은 다 아시죠. 노벨상이 정말 과학적으로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걸 약간 틀어서 이그를 앞에 붙인 겁니다. 이그는 원래 의미는 별다른 가치가 없는 이런 건데 실제로 이그노벨상은 굉장히 기발하고 일단 사람들을 웃게 만들지만 조금 있다 보면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연구자들한테 주는 상이에요. 그래서 김경일 교수님이 꼭 평생 한 번은 이그노벨상을 받고 싶다고 항상. 저 진짜 소원입니다. 네. 노벨상은 어차피 주지도 않겠지만 그렇다고 이그노벨상을 또 저한테 줄 리도 만무하지만 저는 그런 연구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진짜 엉뚱해 보이지만 우리한테 정말 신선한 새로운 생각거리를 주는 연구들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왜 이그노벨상 읽어드립니다라는 책을 같이 이제 그렇죠. 쓰기도 했었죠.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연구들이나 황당한 연구들도 많지만 우리가 살면서 연구는 늘 엄숙하고 그리고 재미없고 그리고 장엄해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서 연구도 얼마든지 재밌고 그다음에 독특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서 저는 유난히 또 이그노벨상 한번 받아보는 게 제 소원 위시리스트 4,822개 중에 하나죠. 진짜 위시리스트에 들어가 있죠. 진짜 재밌는 연구 많이 합니다. 네. 올해는 올해 한국인이 상을 수상을 했어요. 무슨 분야였어요? 그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비뇨기 의학과에 계신 분인데 네. 스탠포드 대학교에 이분이 뭘로 수상했냐면 스마트 변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앉으면 이게 좀 죄송스러운 얘기긴 한데 카메라가 달려 있고요. 센서가 있어가지고 대소변을 분석합니다. 그다음 바로 진단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앉으면 또 다르다는 것도 압니다. 네, 다 다르게 생겼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문인식, 안면인식이 아니라 학문인식이잖아요. 학문인식. 네. 그걸로 이번에 이그노벨상 수상하셨고요. 또 의학 분야에서는 더 재밌는 연구가 있는데 사람들의 코털 개수를 셌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코털 개수가 다를 거라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왼쪽이 평균 120개, 오른쪽이 122개. 122개? 네. 두 개가 더 많아, 오른쪽에? 네네네.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이거 그거 상관없이? 네네. 평균적으로. 근데 이걸 왜 했냐면 이게 코털이 면역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도 상을 받으셨는데 사실 이그노벨상 말씀을 왜 드렸냐면 여기서 관계에 관한 재미있는 연구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2016년에 거짓말에 대한 연구를 한 분이 상을 받았습니다. 거짓말 누가 제일 많이 할 것 같으세요? 사기꾼. 어느 연령대가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할 것 같은지를 연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청년 세대가 제일 많이 한답니다.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거꾸로 된 U자형으로 나옵니다. 어렸을 때랑 노인이 되면서 점점 거짓말을 안 하고요. 청년 세대가 제일 많이 해요. 빈도도 제일 높고요. 거짓말도 제일 유창하게 한답니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MT를 간다는 거짓말. 네. 그렇죠? 도서관에 간다는 거짓말. 근데 이게 거짓말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거짓말 하려면 계획도 잘 세워야 되고요. 에너지 엄청나게 많이 써야 됩니다. 그렇지. 에너지가 많았지. 근데 우리가 관계에서도 거짓말 많이 해요.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하얀 거짓말입니다. 많이들 하시죠? 근데 하얀 거짓말은 그러면 해도 괜찮은 건가? 이거에 대한 연구도 하신 분이 있거든요. 야, 정말 연구의 세계는 끝도 없다. 그러니까요. 네, 알려주세요, 네. 빨리. 자, 하얀 거짓말은 누구에게 제일 안 좋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그 연구가 대답하는 건 뭐냐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한테 제일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분위기 좋게 하려고 그 다음에 굳이 막 서로 불편한 거 만들지 않으려고 하얀 거짓말을 하는데 자, 일단 내가 거짓말을 하면은요. 거짓말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한테 불편하게 했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계속 괜찮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다 보면 본인이 점점 지쳐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얀 거짓말 많이 한 날은 집에 가서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필요할 때도 있지만 가끔 보면 거의 습관적으로 하얀 거짓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꼭 하셔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건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역량과도 연결이 되는 게요. 제가 그러니까 저의 비슷한 동년배든 저보다 10년이나 20년 정도 선배 세대에 해당하는 분이든 분야를 막론하고 이분 참 연륜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고난이 와도 잘 이겨내시면서도 막 굉장히 자충우돌하지 않으면서도 잘 지혜로운 분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솔직한데 주책 맞지 않고 자기 얘기를 거짓 없이 얘기하는데 심지어는 위트 있고 품격 잃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양쪽이 다 있어야 돼.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는데도 위트 있고 품격 잃지 않고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심지어는 분위기도 좋게 만들어. 그러니까 사실 20대 30대에는 분위기를 좋게 만들거나 어색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화이트 라이드 하얀 거짓말을 했어야 됐거든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건 50대 60대 70대 되면서 원숭미가 느껴지는 분들의 특징이 이 양립하기 어려운 솔직함과 위트 있음, 솔직함과 품격 있음을 같이 가져가게 그렇죠. 되더라고요. 그걸 얼마 전에 저도 깨달아서 자주 말씀을 드리거든요.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건데. 정말 어렵죠. 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먼저 솔직해서 깨져봐야 돼. 분위기 망쳐보고 괴로워하면서 그럼 여기까지 솔직해야 되잖아. 그러면서 조금씩 가보고 그 다음에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자책해보고 이거를 두려워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린 나이에 너무 원숭미를 가지려고 하다 보면 이게 하얀 거짓말 덩어리가 되는데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지금 제 또래가 됐더니 가까이 하기 좀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선택한 거야. 그렇죠. 성장감도 없고.
그러니까 깨져봐야 된다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관계에서 정답만 자꾸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관계에 관련된 책 보면서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해보시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다 똑같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경험하면서 깨져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20, 30대에 깨지는 건 괜찮습니다. 50대, 60대, 70대 이게 연습이 안 돼 있어서 깨지면 그러니까 깨지는 것도 연습이 돼야 50대, 60대, 70대도 깨져보고 그렇죠. 조금씩 고치는 걸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처음 하시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네. 아니 왜 있잖아. 제가 좋아하는 최재천 교수님 같은 분은 50대, 60대에도 늘 이러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오늘은 말을 너무 했나? 그러니까 그분 강연 같은 거나 아니면 사석에서 하시는 얘기 들어보면 항상 약간의 자책과 약간의 너무 덜 했나? 너무 말을 많이 했나? 아니 내가 너무 매달렸나? 아니면 너무 점잖은 척 했나? 이렇게 조금씩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20대부터 30대 거치면서 5, 60대까지 계속 그걸 하니까 지금 70대 들어가셨는데 또 60대보다 나아지시고 또 80대가 되면 더 나아지시겠지. 그러니까 선배인데 이게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선배 세대인데 잘하는 게 느껴져 저분은. 자라나는 게 성장하는 게. 쫓아가고 싶지. 근데 그런 분들은 얘기를 하면 진짜로 그래요. 솔직한데 재밌어요. 그렇죠. 근데 심지어는 자기 의도를 저는 숨기지 않고 얘기하셨는데 품격도 있어. 그렇잖아요. 이런 경우 보면 부럽지. 나도 저렇게 나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 들죠. 근데 최재천 교수님 너무 뛰어들었나? 어쨌든 저는 가끔 그런 분들은 내용과 불문하고 내용과 상관없이 그냥 말투만이라도 좀 우리가 들어보자라는 조언을 드려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선배가 있다는 것도 되게 행복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선배를 보면서 계속 배울 수 있거든요. 저 나이에도 이렇게 살짝 깨지는 게 괜찮구나. 이거 어디서 경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선배를 두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조금 더 가족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만 조금 안 좋아진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느낌에서 한두 가지 정도 좀 도움 주실 수 있는 얘기. 이런 하얀 거짓말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관계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이랑 관계가 좀 안 좋아졌다. 왜 이렇게 저 사람과의 관계는 만족스럽지 못하지라고 했을 때 한 번쯤은 생각하고 돌아보다. 물론 만 가지 방법에 만 가지 원인과 만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의외로 좀 생각해 볼 만한 것들 평상시에 잘 떠올리지 않았던 이런 거 한 번쯤 생각해 보면 뭐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정답은 없고요. 다 굉장히 고민 빠져나가시면 안 되지. 정답 같은 얘기를 해주셔야죠. 갑자기 확 부담이 되네요. 근데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관계를 너무 많이 맺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잉 관계. 그래서 내가 맺을 수 있는 관계의 숫자는 사실은 어느 정도 한정적인데 어쩔 수 없이 맺고 있는 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정신적인 에너지, 자원을 소모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모든 관계를 다 정말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진짜 필요한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 기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때. 사회적 거리두기 하시면서 평소에 자주 만나던 분들 중에 못 만나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안 만나도 되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너무 궁금하고 꼭 만나고 싶고 그래서 약간 좀 해제가 되면 만나셨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관계는 유지해야 되는 관계고요. 그렇지 않고 안 만나도 꽤 오랫동안 상관없는 관계는 사실은 나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번씩은 좀 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김태훈 교수님이 코로나 때 이렇게 저한테 연락을 많이 하셨군요. 이틀에 한 번씩 형 뭐예요? 배고파요. 보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지난번에 나왔던 논문 수정 좀 해주세요. 부터 시작해서 요즘 전반적인 프로젝트 동향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철저히 자기 실리를 챙기는 그런 대화로 시작을 했지만 정말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얘기는 코로나 때 봐야 되는 사람, 봐야만 하는 사람과
좀 느슨해질 수 있는 사람. 저는 안 봐도 되는 사람이라는 표현보다는 느슨해질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많이 가지게 됐죠. 그러니까 과인 관계는 분명해요. 그렇죠. 근데 과인 관계가 만들어내는 진짜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앞에서 집중해야 되는 사람한테 집중을 못 한다는 거. 왜 그거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이 버릇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참 싫어하는데 만났어요. 만났는데 계속 딴 데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딴 사람한테 온 연락 체크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1대1로 만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마치 재고 처리하듯이 막 다수를 만나놓고 자기는 그날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라고 하는 뿌듯한 느낌을 가져가는데 누구와도 어떤 만났다는 기억을 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심리학자로서 꼭 드리는 조언이 왜 그런 관계 있으시죠? 5명이서는 1년에 5번 만나는데 둘이서만 만나는 적은 거의 없는 관계. 이런 관계들은 느슨해지셔도 돼요. 예. 그러니까 사실 사람을 끼워 만나는 거 있잖아요. 둘이서 만나기로 했는데, 야, 누구 또 부를까? 이게 그런데 그래도 되는 관계가 있어. 이미 둘이서 많이 얘기를 하고, 둘이서도 충분히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은 재밌는 걸 혹은 즐거운 걸 더 많이 넓히자. 이랬을 때 누구 더 부를까는 괜찮아요. 근데 둘이서는 어색해서 한 명의 친구를 더 부르고 두 명의 친구를 더 부른다? 그거는 느슨해지는 게 오히려 나은 관계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우리의 과인 관계가 있는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좀 구체적으로 1대1로 만났는데 여전히 10년, 20년 동안 어색하다. 그러면 좀 느슨하게 그렇죠. 가는 게 더 우리한테 오히려 더 좋은 관계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런 관계도 나쁘지 않아요. 느슨한 친구들이 오히려 도와줄 때 의외의 도움을 많이 줍니다. 의외의 아이디어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도 어떻게 노동의 개념으로 이렇게 너무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보통 결혼식 때 인간관계 정리가 많이 되더라. 축하의 자리.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장례식 때 오신 분들은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저도 조금 더 장례식에는 어떻게든 가고 그렇죠. 못 가면 못 간 만큼 그만큼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이제 왜냐면 같은 정서잖아요. 기쁨과 슬픔은 공유해야 되는 감정이라서 근데 이게 또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드리는데 내가 슬플 때 옆에서 같이 슬퍼해 주는 친구는 진짜 가까운 친구고요. 근데 못지않게 그거는 좀 덜한데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진짜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는 친구들이 또 약간 스펙트럼이 달라요. 슬픈 일이 있을 때 정말 같이 슬퍼해 주는 친구는 정말 나랑 같이 생사고락 같이 할 친구고요. 그래서 대부분 일하는 분야가 비슷합니다. 근데 나한테 기쁜 일이 있을 때 정말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은 약간 또 좀 느낌이 다른데 그 친구들은 이해관계가 없는데 나에게 호감이 많은 친구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식, 장례식 다 와야 돼. 라기보다는 결혼식 때 와주는 좋은 친구,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조사에 장례식에 또 와주는 또 고마운 친구. 이 양쪽을 또 따로 가져가 주셔도 그러면 더 2배가 되는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일 교수님은 오늘 게스트보다 말이 많다고 지금 죄송합니다. 네네. 그러게 오늘 네. 그럼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기 삼겹살 먹으러 갑시다. 네. 오늘 그래도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시간이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 됐으니까 오늘 그 사연 주신 분한테 조금 종합을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조금 또 빠진 얘기가 있다면 조금 또 보충하셔서 부모님과의 관계 비롯해서 다양한 관계에 있어서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사연자분을 직접 뵌 건 아니라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 당장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보통 이 관계가 안 좋아지면은요 어떤 대화들이 오가냐 하면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야? 이런 식의 대화가 되게 많이 오갑니다. 정말 말꼬리 잡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그거 말고 나는 아빠랑 뭐 하고 싶어? 아빠는 너랑 뭐 하고 싶어? 이런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나와야 관계가 좋아질 수 있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흔히 하는 말로 결국 말싸움으로 끝나요. 그래서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나는 아빠랑 뭘 하고 싶은 걸까?
아빠는 나랑 뭘 하고 싶은 걸까? 이런 걸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훨씬 더 좀 부드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상황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예전에 그 동료 심리학자 한 분이 이상하게 서먹한데 부모님이랑 서먹한데 경양식집 같은 경양식이란 말 기억나세요? 아는 분 네, 많지 옛날 않은데. 돈가스. 아니, 잠깐만. 아니, 뭘. 경양식이란 말 다 아시죠? 예, 아시죠? 왜. 아, 잠깐만. 여기서도 대분이 일어나냐. 네. 아, 응답하라 1988에 다 나오는데. 사실 이게 참 이제 정체불명의 언어이긴 그쵸. 합니다만 옛날 돈가스집 이런데 그런 분위기에 가면 이상하게 부모님이랑 대화가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서먹서먹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약간 왁자지껄한 횟집 가면 부모님이랑 서로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이요, 굉장히 상황에 민감하고 특별히 뭐가 잘 되는 데가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치킨을 추석 때 먹으면 서럽지만, 그렇죠? 월드컵 때 먹으면 진짜 신나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 사람과 얘기가 잘 되는 상황이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을 한두 개씩, 두세 개씩 찾아가 보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상하게 저는 이거 특정 상표 얘기해도 되나? 저는 아내랑 얘기했던 봉구비어가 짱이야. 네, 레스토랑 가면 싸워. 이상해요. 그거 신기하죠.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상황의 힘을 또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죠. 재미고 또 우리로 하여금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출연을 또 해주셨는데 오늘 그래도 출연 소감 짧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네. 오늘 되게 많이 오신 거라고 역대 들었는데. 가장 네. 많이 오셨습니다. 지금 지금 겨울인데 스튜디오 안이 약간 덥다라는 그러니까요.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이 스튜디오가 작은 곳이 아니거든요. 이제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요 장면만 보시지만 여기 스튜디오가 상당히 넓은 편인데 웃으시네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넓다고 해주세요. 넓다고. 근데 앞에 3프로 스튜디오보단 넓어요. 여기. 그렇군요. 바로 요 네. 저기 건너방인데. 네. 네네. 근데 저는 분위기가 너무 아늑하고 좋았습니다 오늘. 지금 넓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아늑하다고 얘기하시면 진짜 정말 안 맞질래. 오신 분들도 너무 경청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되게 말씀을 편하게 드릴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김경일 교수님도 잘 맞춰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또 이 방청 해주러 오신 방청 와주신 분들께서 또 호흡을 너무 같이 잘 해주셔서 더욱더 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끝을 내야 할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가족에 대한 사연을 얘기했던 것만큼 가족과 관련된 짧은 글을 읽으면서 지혜의 밤을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문장이에요. 문장. 네. 자, 목소리는 근데 성별은 바뀐 목소리입니다. 어쩌면 가족이 제일 모른다. 하지만 아는 게 뭐 그리 중요할까? 결국 벽을 넘게 만드는 건 시시콜콜 아는 머리가 아니라 손에 손잡고 끝끝내 놓지 않을 가슴인데 말이다. 결국 가족이다. 영웅 아니라 영웅할배라도 마지막 순간 돌아갈 제 자리는 결국 가족이다. 대문 밖 세상에서의 상처도 저마다의 삶의 표현인 흉터도 심지어 가족이 안겨준 서름조차도 버두머질 마지막 내 편. 결국 가족이다. TVN 드라마 기억나세요? 응답하라 1988에서 여자 주인공 성덕선 네, 어른 역할로 나왔던 이미연 배우의 나레이션이었죠. 저도 그때 이 방송을 보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주었던 드라마였는데요. 정말 가족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에게 잘 느끼게 해주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싶어서 가장 상처 주고 또 섭섭해도 결국은 또 가족이다. 사실은 그런데 그 가족의 범위를 좀 더 넓히시면 우리 주위에 소중한 많은 사람들이 또 가족이 될 수 있고요. 이미 초장수 시대인 우리 21세기에선 가족을 혈육의 범위로만 한정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고 그다음에 함께 호흡하는 많은 사람들을 가족의 범주로 받고 또 나를 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가족에 대한 생각을 한번
폭넓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미로 오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다음 주는 HKN 컴퍼니 강영근 대표님과 함께 나이에 상관없이 중요하죠. 도전하는 마음 잃지 않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지혜롭게 나이 들고 싶은 분들을 위한 일요일 밤에 보이는 라디오 김경일의 지혜의 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밤 7시에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 내가 친한